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모토입니다만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 첫 번째 그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 예술 기행의 14번째 이제 로마 성벽, 이스탄불에 있는 로마 성벽들의 유적을 보면서 거기와 관련된 로마 황제의 그 왕조 가운데 세베루스 황제의 왕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베루스 왕조까지 오늘 14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퀴즈. 로마 시대에 황제 경매가 있었다. 이거 한번 한 퀴즈지만 또 새로운 나오신 회원님 계시니까 자, 황제 경매가 있었을까요? 있었다. 그 주체는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원로원에서 경매를 했을까요? 런던의 소더비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근위대에서 했을까요? 참고로 이제 런던은 로마 시대에는 론디니움이라고 로마 시대에 만든 그 유적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템즈 강변에 가면 로마 시대 유물 같은 것들이 간간히 떠올라가지고 그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소더비가 했을 수 있나요? 자,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베르 출신 그 북아프리카의 갈색 피부를 가진 이 코카소스 인종이죠. 여기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건 우리가 작년인가요? 개봉됐던 글라디에이터 영화 2. 그거를 보면 이게 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다시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이 페이지를 조금 복잡합니다만 요 순서를 잘 외워두시면 이것이 이스탄불에 있는 주요한 로마 유적이 여기 앞부분에 다 들어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하는 로마 후반기의 역사 내용들을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 로마 유적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고트 기둥, 밀리온, 그 다음에 저수장인 예레바탄 배웠죠. 그 다음에 로마 황궁에 있는 이스탄불 모자이크 박물관. 요것이 이제 그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주요한 로마 유적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로마 성벽은 이제 붉은색으로 세베루스 왕조,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테오도시우스 왕조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 네 개의 왕조가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과 관련된 로마의 후기 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정은 많이 기억을 하지만 그러면 그 황제정이 우리가 조선이나 고려처럼 이시왕조 아니면 왕시왕조에서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진 왕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혈통이 바뀌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과 관련된 황제의 혈통, 로마 후기 혈통은 이 네 개의 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안 외워지시더라도 네 개 정도가 있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로마 성벽을 통해서 우리가 세베루스 왕조를 보고 그 뒤에 이제 로마가 대혼란기로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군인 황제 시대라 그래요. 쿠데타. 군인 황제 시대라 그러고 그거를 정리한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정이 끝나고 이제 저분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0년만 딱 통치한다고 약속을 하고 딱 지키고 황제에서 스스로 물러난 유일한 황제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그 뒤로 콘스탄티누스 왕조. 요건 이제 콘스탄티누스 기둥이라고 하는 유적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기독과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신 황제죠. 그 왕조를 살펴보고 이스탄불에 있는 그 수도교, 이스탄불을 이제 그렇게 탐방을 다니다 보면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높다는 수도교가 있어요. 그거를 세운 황제가 발렌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발렌스 수도교라는 거를 계기로 해서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발렌스 황제의 이제 형인데 그래서 이 발렌티아누스 왕조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로마 유적지는 바로 히포드롬입니다. 전차 경주장. 근데 아쉽게도 저 히포드롬은 오늘날 가보면 형태만 이렇게 남아있고 유적으로 남아 볼 수 있는 건 그 옆에 박물관을 현장 그대로 씌워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일부 관중석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적이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히포드롬 그 유적과 거기에 그 광장에 있는 술탄 아흐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데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포드롬 오벨리스크와 테오도시우스 왕제는 한 세 차례 정도 나눠서 아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테오도시우스 왕조까지 살펴보면 저기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사를 아주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고 하는 것이 1453년에 메흐메드 2세, 오스만 튀르크의 메흐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그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슬람에서 기독교 운명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낳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오늘날의 세계 질서 등등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결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계시켜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오늘날의 국제 질서에 던져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살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현대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진행이 되려면 한 10번 이상 강의가 돼야 되는데 이 순서를 몇 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것만 딱 집어넣으면 로마 후반기 역사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다 정리가 된다. 요거를 갖다 이제 넣어주시고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로마 성벽을 통해서 세베르스 왕조를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튀르키예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호모 사피엔스의 22만 년, 20만 년의 역사에서 네 번의 중요한 어떤 변곡점, 그러니까 예술혁명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생산혁명이 나오고 금속혁명이 나오고 문자혁명이 나오는 게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에서 벌어진 그러한 어떤 인류 진화 과정에 그리고 인류 문명 진화 과정의 현상들이니까 우리가 튀르키예 역사 예술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스탄불을 출발해 가지고 38개의 탐방지를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탐방지는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볼 거니까 대략 왼쪽 꼭대기에 있는 블라케르나 궁전, 특히 이제 테오도시우스 성벽, 카리아 성당 여기서부터 오른쪽 끝으로 보이는 그 대궁전 모자이크 박물관이나 부콜레온 궁전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를 사라이 브루누 즉 궁전곳이라 그러는 요 지역이 원래 콘스탄티노플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스탄불 관광 그리고 역사 예술의 핵심 지역이다. 요 정도만 머리에 집어넣으셔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이스탄불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스포러스와 골든혼을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톡 튀어나온 저 사라이 브루누 궁전곳이 거기가 이제 동쪽으로는 보스포러스예요. 남쪽으로는 마르마라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골든혼이라고 하는 강줄기처럼 쏙 들어간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쪽으로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딱 쳐가지고 완벽한 이제 지형이 된 거죠. 천혜의 요새가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 거기랑 똑같은 지형이 어디라 그랬죠? 지중해 주변에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입니다. 한니발의 카르타고가 이런 것과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카르타고가 서지중해 패자로서 해양 무역의 강국으로서 해군을 직접 육군은 용병을 쓰면서도 해군은 직접 카르타고가 육성을 해서 아주 오랫동안 지중해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카르타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튀니지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쪽으로 남아 있는 비잔틴 성벽이에요. 그래서 비잔틴 성벽이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성벽이다 그러면은 오늘 배울 septimus 세베르스 황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성벽이 남아 있는 거고 비잔틴 성벽이라는 이름 우리가 쓸 때는 비잔틴과 동로마 제국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큰 로마 제국 중에서 비잔틴 제국 그러면 동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로마 성벽을 볼 때 저런 식으로 마치 성벽이 시루떡 만든 것처럼 이제 추석입니다만 예전에 우리 언니들이 해실 때 보면 팥 이렇게 한 통 넣고 호박 넣고 또 쌀가루 넣고 그러면은 이 색깔이 저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런 식으로 저런 거는 이 서로마 지역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로마나 프랑스나 가면은 저런 식의 성벽을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동로마 바운더리에서 저런 식으로 시루떡 쌓는 형식의 그러한 성벽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비잔틴 시대, 동로마 시대에 쌓은 성벽이구나. 요거를 그냥 현장에 가서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로마 성벽이 비잔틴 성벽이 많이 남아 있고 해안 지역에 이렇게 있죠. 주로 가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 가면 주로 해안 지역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테오도시 성벽 남아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단 높죠. 그래서 이제 요 테오도시우스 성벽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노플 함락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오스만 튀르크가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하면서 그때 성벽을 자세히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 지금도 장엄하게 많이 남아 있죠. 예. 워낙 견고했던 이런 성벽들로 인해서 어떤 그 페르시아, 그 다음에 게르만, 그 다음에 그 훈족, 흉노, 그리고 나중에 특히 이제 중세 시대의 아랍의 침략을 결정적으로 막으면서 1453년까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성벽이다. 지금도 굉장히 웅장하게 남아있는 이런 성벽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붉은색 그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의 콘스탄티노플의 바운더리입니다. 조까지만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요 안에 있는 곳이요. 곳이 최후로 이제 돌파를 당하는 건데, 그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이제 테오도시우스 2세,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들이 아르카디우스 동로마 황제고, 그 아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테오도시우스 2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8년에 7살로 이제 즉위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2세가 8살 때부터 쌓은 거니까 뭐 코올리게 황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신하들이 해서 5년에 걸쳐서 일단 기본적으로 쌓은 성벽이고, 그 뒤로 이제 지속적으로 증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그러니까 이 마르마라해나 보스포러스나 북쪽의 골든혼에 있는 성벽은 좀 낮고, 이 테오도시 성벽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 특히 내 성벽 같은 경우에 12m 높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침략을 굉장히 막을 수 있고, 앞에 이제 해자, 모트라라는데 이 해자를 폭이 한 15에서 20m로, 그러니까는 이 성벽을 세우면 그 앞에 적들이 올 때 못 들어오게 15에서 20m 폭으로 깊게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성하고 서양의 성의 다른 게, 한국의 성은 앞에 물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서양의 성들,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성도 앞에다가 해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을 타고 오거나 뭐 아니면 공성탑,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부수는 탑들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그게 서양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무슨 탱크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밀고 가 가지고 성벽에 가서 콩콩 부딪혀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장치가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각 예술계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앞에다가 이 깊은 물웅덩이를 파놓으면 그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자를 앞에 무려 폭이 20m 넓어서 그 해자를 파고, 그 바깥에다가 8m 정도의 외성벽을 세우고 안쪽으로 다시 내성벽을 더 높게 세우는 이런 3종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기마병사들이 오더라도, 공성탑이 오더라도 일단 해자에서 막히고, 그걸 말을 타고 용감한 사람들이 외성벽을 겨우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일단 제지시키고, 그걸 용케 들어오더라도 내성벽이 더 높은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0년 동안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닷길로는 뭐 어떻게 배를 상륙해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오스만 튀르크는 이걸 어떻게 돌파했는가?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하면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붉은색 선이 테오도시 성벽이고, 남쪽의 마르마라해, 그 다음에 동쪽의 그 보스포러스 해협, 그 다음에 북쪽의 골든혼, 여기도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말 타고 육군이 올 수가 없고 배를 타고 적군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배 타고 뭐 어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하지 않아도 이제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높지 않게 쌓았지만, 어쨌거나 사방을 또 다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치는 이런 과정을 septimus 세베루스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우스, 요건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인데, 그 콘스탄티우스 2세,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2세, 유스테니아누스 황제,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의 뭐 헤라클리우스라든가 레오 5세라든가, 그 다음에 마누엘 1세까지 해서 12세기까지 요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최종의 모습은 12세기에 만들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로마 성벽 공사를 맨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 그 세베르스 황제인데, 세베르스 왕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정리해 놓은 게 로마가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황금으로 된 그 월계관을 받으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스러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사실상의 황제정으로 들어간 게 BC 27년인데, 그 BC 27년부터 476년까지 한 500년 동안 서로마 제국이 유지가 될 때까지의 왕조가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외우면 로마의 왕조사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BC 753년부터 BC 27년까지 뭐냐? 그때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초기의 왕조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 선출직 왕이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가 왕정, 제정, 황제정으로 바뀐 BC 27년 이후로는 9개의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딱 보시면 이제 그 로마의 왕조사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로마사를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를 딱 보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과 관련이 되는 거는 4번 세베루스 왕조부터예요.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7번, 8번, 9번의 이 왕조는 이거는 우리가 로마의 주력이라 생각하는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나 이런 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동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의 주력이 됐기 때문에 7번, 8번, 9번의 왕조들은 오히려 서쪽 지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동쪽에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전개된 왕조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제가 네이비색으로 해놓은 거는 세베르스 왕조가 중단이 되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하는 대쿠데타의 시대가 열려요. 그거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테트라키아 황제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분권 정치 체제, 요거는 이제 별도로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거 이어서 이제 후기 왕조가 저렇게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베르스 왕조는 193년에서 235년까지니까 이게 뭐예요? 한 4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후대로 가면 이제 황제 권한이 상당히 약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세베르스 황제하고 그 아들인 폭군으로 아마 회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라칼라 황제. 그리고 로마에 가면 카라칼라 황제 목욕탕이 거대하게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카라칼라 황제가 세베르스 황제의 아들이고, 그때까지가 이제 주로 그래도 강력한 그 황제의 권한을 갖고 통치하던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세베르스 황제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로마 황제가 만든 주화에는 항상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월계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월계관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일종의 제유법적 대유법입니다. 뭐 월계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딱 쓰면 이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의 대유 장치죠, 이게. 자, 그리고 이거는 그 아들 카라칼라 황제예요. 네. 역시 월계관을 썼죠. 이렇게 해서 septimus 세베루스 황제는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코모도스 황제,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서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 96년이죠. 네르바 황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5명의 현명한 양위에 의한 황제의 계승,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2세기의 절정으로 발전하고,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인 코모도스 황제, 우리가 글라디에이터의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검투광, 그 코모도스 황제 때 이제 실제 검투를 너무 좋아했고 결국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192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인 코모도스가 암살이 되면서 그 이듬해 1년 동안을 로마 역사에서 황제의 해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해 그럴 땐 그게 많이 쏟아져 나올 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비트코인의 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등하는. 그래서 5명이 서로 황제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이거를 세티무스 세베루스가 싹 제압을 하면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5명이 나서는데, 일단 페르티낙스라는 사람이 일단 코모도스가 죽으니까 황제가 암살당하거나 죽고 후임 황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원로원에서 차기 황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식이 되기 때문에 공화정 시대처럼 원로원에서 뭐 민주적인 일을 하진 않지만 황제의 권위시에 차기 황제를 선출하는 건 원로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티낙스를 꼽았는데 이제 암살이 바로 되면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
황제 경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율리아누스 황제가 황제 경매를 통해서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니게르, 알비누스, 세베루스, 이 세 명의 군인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나오니까 율리아누스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로마에서 경매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결국 권력을 가지려면 물리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물리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군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총독인 니게르, 브리타니아 총독인, 그러니까 영국 총독인 알비누스, 그리고 판노니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어디라 그래야 되나요? 세르비아 있는 지역, 여기 뭐 크로아티아 지역, 여기 총독인 세베루스, 세 명이 사실은 실질적인 황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었을 때도 그때도 황제해요. 그때도 네 명이 나서 가지고 네 명의 군인이 서로 황제한다 그럴 때 결국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는 거고, 이때는 세 명의 군인들 중에 세베르스 황제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로원에서 코모도스가 죽고 나서 피리티나스 황제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3개월 만에 암살이 돼요. 다시 또 코모도스 암살되고 또 암살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구속하는데 저건 뭔데 감히 우리를 구속해? X. 그래가지고 황제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위대가 그때 황제를 죽이고 나서 자기네가 황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돈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을 황제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로마 황제의 경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층이나 로마의 식자층에서는 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야,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매관 매직이잖아요. 이게 돈 주고, 요즘도 매관 매직 있나 봐. 저간. 그래서 그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충격이 이제 이 황제 경매가 이때 바로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나섰어요.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라는 부유한 원로원 의원. 알았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아싸, 이거 내가 세게 질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상당히 길어.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티투스 플라비우스 술피키아누스. 아이고 숨차다. 저 사람이 이제 둘이 나섰는데, 그 암살된 페리티낙스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암살됐는데 장인이 또 나서요. 권력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제 디디우스 율리아누스가 워낙 부자니까 돈을 더 많이 질렀어요. 얼마? 25,000 세스테르티우스. 답답하다. 이 세스테르티우스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게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25,000 세스테르티우스면 얼마일까요? 자, 퀴즈. 250만 원이다. 250만 원, 한 분 손 들었어요. 2,500만 원이다. 여러분이 손 들어주셨어요? 2억 5천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 두 분이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세게 놀아요. 황제인데. 25억 원이다. 25억 원도 꽤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 저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쁘신데 이렇게 오신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내가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충분히 내 정도의 경제력이면 나도 황제가 될 수 있겠다, 아니다? 판단해 보세요. 얼마예요? 정도. 그러면 근위대 병사가 한 뭐 몇백 명 된다고 치면, 100명이라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250억.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 정도 돼야 가능한가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베르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율리아누스 저기가 그 경멸의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건 이제 군인들은 인정 안 해주잖아요. 군대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세 명의 군인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노니아 총독인 세베르스가 6월 달에 딱 입성해가지고, 너 돈 주고 황제,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율리아누스를 바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만든, 로마로 처음 들어온 거예요, 세베르스도. 그래서 로마에 만든 유적이 남아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동방에 이제 이 시리아 총독인 니게르를 이제 터키에 있는 이수스에서 이제 물리쳐요. 이제 군인끼리니까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수스 전투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이수스 전투가 있죠. BC 330, 그렇죠. 333년에 펼쳐졌던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가 붙었던 그때 그 이수스 전투. 거기서 이제 다리우스가 알렉산더가 승리를 거두면서
서양 역사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니겔은 일단 이기고 서방의 브리타니아 총독인 알비누스하고는 이제 그래 그럼 우리 일단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2인 체제로 서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동방부터 니게르부터 시리아 총독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옹 전투, 그러니까 루그드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프랑스에 있는 아름다운 그 리옹은 강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의 도시입니다, 리옹이. 그 리옹을 로마 시대는 루그드눔이라고 불렀는데 로마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루그드눔에, 리옹에 가면. 그 리옹 전투에서 이제 세베루스가 알비누스를 제압을 하고 로마의 이제 패권자가 되는 거는 197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베루스 황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비잔티움까지는 이 콘스탄티노플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니게르, 그러니까 여기가 니게르를 지지하던 시리아 총독 니게르를 지지하던 도시가 비잔티움이에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은 그때 로마 제국이지만 자치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니게르를 지지합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베루스가 가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런 괘씸한 자들이 있나 해가지고 그때 비잔티움을 많이 파괴시킵니다.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재건을 시작하면서 콜로니아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카르칼라도 다시 콜로니아 비잔티움을 거쳐서 이제 식민지 비잔티움이라 해서 그 비잔티움이 자치도시에서 로마 직할도시를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이 세베루스 황제는 로마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 혈통이 아닙니다. 네, 이게 뭐냐면 북아프리카 렙티스 마그나 출생이에요. 태어나기는. 렙티스 마그나는 이제 리비아에 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로마 유적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 봤더니 무솔리니 정권 때 무솔리니가 민족주의, 파시즘, 민족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디오피아를 쳐들어가고 막 하면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리비아로 상륙을 해요.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가 원래 로마 제국 때 우리 땅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리비아를 식민지를 삼아야 돼. 그거를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 유적 다 발굴해. 그래가지고 리비아에 로마 유적이 많이 발굴돼 있어요. 야, 이 독재자들이 또 그런 좋은 게 있네요. 그래가지고 리비아에 가보면은 큰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세티무스 세베루스 황제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율리아 dom나인데 이 부인이 이제 이 혈통이 또 무시 못해. 왜냐하면 이 부인이 시리아 출신이에요. 그럼 시리아 그러면 오늘날은 뭐 전쟁에 너무 시달렸고, 제가 이제 시리아 2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너무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고향 같기도 하고 막 그 좀 이렇게 낙후돼 있지만 뭔가 그 시리아 사람들이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탐방하다가 뭐 어느 집 들어가서 물 좀 달라 그러면 뭐 물도 안 돼요. 그냥 이러면 물 한 바가지 아주머니가 떠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시리아를 굉장히 고향처럼 이게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이제 거기가 지옥의 불구덩이가 됐죠. 예, 막 내전하고 뭐 국제 개입이 되고 요즘은 조금 정리가 됐다 그러지만 너무 좀 비극적인데, 로마 시대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농토 대서양 연화 쪽으로는 굉장히 비옥하고, 그래서 로마 도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에. 이 그 세베루스 황제의 부인이 시리아의 대귀족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베루스 왕조 때에 이쪽 시리아 출신들이 힘을 꽤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이외 지역의 첫 황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에 있던 전통의 귀족 세력들이 애흠하고 우리가 최고야라는 소리를 못하게 됐어요. 그 이외 지역에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대한민국도 지역색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와서 황제가 돼, 이럴 때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뭐 충격이라 그럴까, 로마인들의, 수도 로마인들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렙티스마가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놨죠. 네. 트리폴리. 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트리폴리 오늘날도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망한 회사입니다만 최원석 회장인가요? 동아그룹, 동아대수로 공사가 바로 저 트리폴리에서부터 이쪽 벵가지로 해가지고 그 연결한 그 바닷가에 그게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동아, 대우 이런 게 제가 저 갔을 때 그래서 한국말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리폴리, 저거 아랍어예요?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연안의 리비아에 가보면
그리스인들이 가서 도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트리폴리, 아폴로니아, 뭐 프톨레마이오스 해가지고 그리스 지명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리비아가 아주 기회가 되면 리비아를 탐방하면 좋습니다. 아주 뭐 멋있습니다. 유적들이 많아요. 자, septimus severus 황제가 재미난 게 뭐냐면은 물론 앞에 그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도 메로 뒤에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도 군인 출신이지만 그때는 그 아들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로 넘어가면서 티투스로 넘어가고 도미티아누스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뭐랄까요? 그 일반인들이 황제가 됐는데 septimus severus의 왕조가 끝나면서부터는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 황제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황제가 되고 군인 황제의 전통을 세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들 월급을 깎아야 되겠어요? 무지하게 올려준 거예요. 아, 이거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배우면 안 되는데. 물론 군인 월급은 많이 줘야 됩니다만, 그러면 또 쿠데타 나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septimus severus 황제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국고를 잘 지우고 군인들을 잘 살게 해줘라. 딴 건 신경 쓰지 마라. 군인만 잘 살게 해줘서 지지만 확고히 확보하면 황제 자리 뺏길 일 없다. 이게 된 거예요. 아유, 참. 어쨌거나. 이제 septimus severus 황제의 아들이 2명이에요. 큰 아들이 카라칼라, 작은 아들이 게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둘 다 어렸을 때 그 조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죠. 아주 애딴 서양 애들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물론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둘을 공동 황제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죽고 나면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될까요? 이제 그 카라칼라 얼굴이 저렇게 변합니다. 어른 됐을 때의 조각이에요. 이게 루브르에 있는 거, 둘 다 루브르에 있는 건데 게타도 루브르에, 게타는 참 진짜 수더부분하게 생겼네. 그래서 동생 게타를 죽이고 단독 황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 남아 있는 카라칼라 황제 목욕탕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냐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콜로세움에서 남쪽으로 좀 뭐 천천히 걸어도 15분 정도 걸어오면은 그 전차 경중이 나타나고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천천히 가로수길 걸어가면 이게 딱 나와요. 굉장히 거대하고 여기를 꼭 들어가 봐야 되는 이유가 야, 로마 시대에 목욕탕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길 가면은 바닥이 모자이크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 시대 그 목욕탕들이 화려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닥이 다 그 모자이크로다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뭐 전체 다 남아있진 않지만 일부 그게 남아있고 큰 수영장 같은 것도 남아있고 그래서 로마를 탐방하시면 저 안을 꼭 들어가 봐야 된다. 우리가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 할 때 로마의 목욕 문화를 제가 자세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카라칼라 황제가 아빠 septimus severus 황제에 이어서 황제가 됐는데 217년에 암살이 돼요. 그 암살의 배후가 세 번째 황제가 되는 마크리누스인데 이 마크리누스가 바로 베르베르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에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 백인이 아닌 갈색 백인 황제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크리누스고 2024년 작년 12월에 개봉된 영화 글라디에이터 2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두 형제 황제가 나오고 거기 뭐 흑인이 나와가지고 막 뭐 자기가 황제가 뭐 그리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마크리누스 황제를 갖고 이렇게 영화로 각색을 한 거예요. 예. 거기서 뭐 완전 흑인 비슷하게 좀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베르베르 혈통이니까. 그래서 이 마크리누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 코모도스 황제 때 죽었던 막시무스 장군이라는 가장의 인물을 내세워서 그 막시무스 장군의 또 어떻게 숨겨진 아들이 어떻게 또 모로코에 가 있다가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 마크리누스를 제가 뭐 그런 황당무계한 픽션이니까 영화는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거기에 등장하는 그 남자는 바로 이 역사 속에 베르베르 출신 첫 황제인 마크리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석 연휴 때 그 영화 다시 한번 보면 이 공부한 것과 함께 연계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때 이제
이제 많이 억울했죠. 왜냐하면 율리아 돕나의 아들이잖아요. 카라칼라가. 율리아 돕나의 언니 율리아 마이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살당한 카라칼라 황제의 이모죠. 이모인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의 대부호기 때문에 이제 자기 뭐라 그랬나요? 동생의 남편을 뭐라 그러죠? 동생의 남편을 제부인 이제 그 세비르스 황제가 얘기한 대로 군인들을 부유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마이사가 시리아 군단의 군인들에게 대거 부유하게 해줬어요. 다른 말로 뇌물을 줬어요. 그래서 군단을 딱 매수해서 자기 이 외손자가 있었어요. 이 외손자를 이게 이 황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리아 군단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마크리누스를 처형을 해요. 처형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이사의 그 외손자인 14살짜리 엘라가발루스를 황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septimus severus 황제의 피는 한 톨도 안 들어갔지만 그 아들인 카라칼라하고는 혈통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다 이 세베르스 왕조로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엘라가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신의 그 사제 신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라가발루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자기 사촌인 그 카라칼라가 암살이 안 됐으면 황제 될 일이 없었던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엘라가발루스가 이제 황제가 됐죠. 근데 뭐 여기 나오다시피 이렇게 좀 뭐 동성애다 뭐 여러 가지 행실이 좀 그래서 그 로마 귀족들이나 비록 이제 저기도 보니까는 시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원래 있던 저때까지 수도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이나 원로원에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걸 어떡하나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사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왕할머니 율리아 마이사의 작은 딸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거기한테 그러면 이제 외할머니가 그러면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나라 치면 뭐라 그럴까요? 뭐 자을산군이 성종을 왕을 시킬까? 그 형인 월산대군 왕을 시킬까? 누가 결정했어요? 세조의 부인인 하고 그 왕후하고 할마마마가 다 결정하잖아요. 이제 그 식으로 율리아 마이사가 로마에도 데비마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내 작은 딸 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위대에 이렇게 또 손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엘라가발루스하고 그 엄마는 잔혹하게 살해가 되고 그 율리아 마이사의 다른 딸인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죠? 큰 딸은 저렇게 죽고 작은 딸의 아들로다가 이제 또 황제를 삼았어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14살에 즉위해서 27살에 암살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세베루스 왕조는 대가 끊기면서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암살되는 235년부터가 이게 이제 뭐 엄마 황후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235년 이후를 우리가 군인 황제 시대라 그래요. 로마가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